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다 된 여자입니다. 다 늙어서 당했던 서글프고 억울한 일이 있어 화병이 난 채로 살고 있어요. 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마음 따라가다가 너무 심한 일을 당했거든요. 부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르게 바깥 양반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겨우 10살 조금 넘었을 때였죠. 저는 아이 둘을 낳았는데 둘 모두 아들이었어요. 이른 나이에 바깥 양반을 만나 알콩달콩 사다가 결혼했고 그 뒤에 아이들도 낳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30 중반쯤이었던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전까지 그냥 얌전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 남편에게 시집와서 10년 넘게 가정주부 노릇만 했던 정말 아무것도 세상 일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전까진 남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왔거든요. 비록 아주 작은 가게이긴 했지만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엔 충분했어요. 아들들은 어렸고 당시엔 아이들을 기르는데 요즘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 져놓았던 빚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죠. 그 뒤로 정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전까진 정말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써주는 곳은 낮은 돈을 주는 아주 힘든 자리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거라도 감지덕지하며 다니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돈을 벌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버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세상 일에 휘둘리면서 거칠어져 갔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요. 예전엔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갖춰져 있을 때도 아니었고 전 아무런 기술도 경험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장 장사부터 한박집, 국밥집 주방, 나물 장사, 붕어빵, 고구마 장사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잡다한 일들을 제가 다 해봤을 거예요. 일하다가 잘리면 옮겨가고 망하면 옮겨가고를 반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사이 그래도 창창하던 30대 나이였던 저는 점차 나이를 먹어갔고 거의 10년이 흐른 뒤에 아들들이 장성했어요. 그래도 둘 모두 공부를 참 잘해서 제가 돈을 번 보람이 있게 대학에 갔죠. 대학 갔다가 군대도 다녀와서 둘 모두 취직도 잘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미 속 안 썩이고 제대로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물론 대학 등록금을 내느라 제 허리가 휘긴 했죠. 그때도 아들들이 자기네가 벌겠다고 저한테 좀 쉬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들 결혼시킬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어서 내주겠다고 했었죠. 우리 아들들 참 착한 애들이거든요. 그날도 저와 마주 앉아 밥 먹다 그랬어요. 둘째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인 걸로 기억해요. 아들 둘이 전부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 됐고 대학 합격했으니까요. 형하고 제가 알아서 대학 등록금 해결할게요. 뭐? 무슨 소리니? 너희는 공부해야지. 너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꼭 공부해서 훌륭하게 돼야 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해봐야 저희가 더 나아지죠. 맞아요, 엄마. 형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 절대 그건 안 된다. 일은 해봐야죠. 그래야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적응하기도 쉬워요. 애들은 대학 등록금은 자기네가 벌겠다면서 주장했어요. 애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더군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대학 등록금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확고했죠. 아르바이트는 해. 하지만 너희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너희 결혼 자금 모으면서 일해. 나중에 이 엄마 너무 늙어서 일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 결혼할 때 돈이 모자랄 거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까지만 엄마가 내주는 걸로 하고 너희가 그 후론 알아서 하는 걸로. 하지만 엄마, 우리 둘 등록금을 전부 다 내시려면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 엄마 이제 가게 내서 제법 잘 되고 있다? 내가 말했을 텐데. 그래도 요즘 장사 잘 되고 있다고 했잖니. 그러시긴 했죠. 아들들은 못 믿었다는 얼굴을 하긴 했지만 제 끈질긴 주장에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착한 애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낸 아주 작은 백반식당은 제법 잘 되는 편이었어요. 너무 작은 가게라 무슨 맛집이라든가 그럴 정도로 클 순 없었지만 시장 안에서는 나름 손님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식당에 와서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하는 것도 도와줬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식당 일이라는 게 정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고생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긴 했는데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었고 또 등록금까지 책임져 줄 수 있었기에 무척 소중한 식당이었어요. 애들은 제대로 대학 다니다 군대를 다녀왔고 또 졸업을 했죠. 그동안 꾸준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해외도 다녀왔어요. 제가 돈을 조금 보태주긴 했지만 둘 모두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다녀왔죠. 게다가 큰아들은 해외에서 일을 오라는 제의까지 받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제 나이가 되어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아가씨들은 다들 어찌나 예쁘고 똑부러지든지 안심이 되더군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결혼 자금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했고 아가씨들하고도 알아서 살림을 잘 차려서 살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결혼 직전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찾아와 저랑 같이 저희 식당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문을 전부 닫아놓고서 아들 둘과 같이 셋이서만 술을 한잔하면서 밥 먹으니까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제 너까지 내 품 떠나면 난 정말 껍데기만 남겠구나. 아니죠, 엄마. 이제 저희들 같은 집 내려놓고 진짜 엄마 인생 사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내 인생이 뭐가 있겠니? 그저 너희들 키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10살 갓 넘은 아이들 데리고 남편과 사별했던 그때로부터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때 11살이던 둘째 아들은 이미 30이 넘어 있었고 전 50대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세월 무상이란 말 그대로였죠. 저는 소주 한 잔 따라 마시면서 중얼거렸어요. 너희가 떠나고 나면 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 인생이요.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시고 즐겁게 사셔야죠. 좋은 사람을 만나? 이 나이에? 난 너희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단다. 너희들도 알지? 그럼요. 모든 인생을 저희한테만 쏟아부으셨잖아요. 전 그게 항상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가슴 아플 필요 없어.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서 서로의 짝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것만 봐도 이제 정말 다 이룬 것 같단다. 두 아들은 절 위로하면서 술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죠. 아들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찾아와 같이 밥을 먹고 가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모두 알잖아요. 결혼 후엔 본인 가정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결혼을 갓 했을 때야 자주 오겠다고 하겠지만 아이 태어나고 나면 제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들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공허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이제 내게 남은 게 뭔가 싶은 생각에 씁쓸했죠. 얼마 뒤 둘째 아들마저 결혼해서 드디어 집안에 저 혼자 남았을 때 그 쓸쓸함이 극단적으로 커졌어요. 그때 참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백반가게가 있어서 살았지 그 일도 없었다면 어딘가 가서 정처 없이 헤매다 방랑자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게에 온 정성을 다하며 운영했어요. 아이들은 커서 제 품을 떠나가 버렸지. 게다가 큰아들은 해외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아직 큰아들도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나가서 낳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큰며느리가 그쪽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서 자기 아이도 거기서 키우고 싶다고 했대요. 게다가 큰아들에겐 그쪽 일자리 제의도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조건이 나와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뭘 망설이냐고 빨리 가라고 해줬어요. 어미로서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외로울까봐. 이 녀석아, 엄마가 왜 외롭겠니? 네 동생도 여기 있잖아.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엄만 이제 너희 둘 이고지고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왜 너 없다고 외롭겠어. 얼른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넌 가서 살 권리 있다. 큰아들은 한참이나 제 손을 잡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좀 흘렸어요. 사실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는데 그 전 단계 준비 같은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식한 늙은이라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큰아들은 그렇게 한참이나 준비하다 떠났어요. 항상 고맙고 대견한 아들이었는데 학창시절 잠시 어학 배우러 갔던 것과는 달리 아예 살러 간 것이라 기분이 좀 달랐어요. 물론 아주 이민 간 건 아니라서 몇 년 뒤에는 들어온다지만 기약이 언제 할지는 알 수 없어서 더욱이나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지방 발령이 났죠. 갓 시집 온 작은 며느리와 같이 저 밑에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어요. 그래도 같은 한국 아닌지라 둘째 아들을 보내는 건 그래도 조금 더 쉬웠죠. 어차피 한국 아닌데요 뭐. 오려고 하면 하루 안에 와서 절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래도 쉽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 애들도 어차피 아이를 부산에서 키우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거기 가서 처음 아이 낳으면 정착 역시도 거기서 하게 되겠죠.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발령 후 5년을 일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3번까지는 같은 곳에서 연장 신청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도합 20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 부산 사람 다 되는 거라 사실 저하고 근거리에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죠. 큰아이와 큰며느리가 준비해서 미국으로 가고 그와 거의 동시에 작은아이와 작은 며느리가 부산으로 가버렸거든요. 원래 제법 가까이에 살았고 심심하면 애들이 집이나 식당에 오가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애들이 전부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가게 운영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단골 관리도 열심히 하고 괜히 집에 안 가고 주방에 앉아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할까 이것저것 실험해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가게 손님은 점점 더 많아졌고 더 이상은 이 작은 가게에서 장사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사람이 너무 늘어서서 옆가게 장사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저기 물색하다 보니 시장 안에 좀 저렴하게 나온 가게가 하나 있어서 거기로 옮기기로 했죠. 그때 나이가 제가 거의 60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식당을 옮긴 그 가게 옆에 새로 또 하나 야채마트가 들어오더군요. 제 백반 가게가 있는 시장은 굉장히 커서 걸어서 한참을 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시장 상인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옆 가게는 아예 새로 들어와서 제 나이 또래 남자 사장이 시장에 무척 낯설어 하더군요.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곱고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시장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싶었어요. 사장님, 새로 여신 거죠? 이 시장에는 처음? 예, 그렇죠. 사실 저희 동네에서 작은 야채 가게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진입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가 상인들도 대가 좀 세고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뭐 장사할 각오는 하고 왔으니까요.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텃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런. 그 남자 사장은 박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박 사장이라고 부르곤 했죠. 저는 김 사장님이라고 불렸고요. 그런데 이 박 사장님이 너무 순진해서 처음에 시장 다른 상인들한테 너무 치였어요. 동네 장사만 해서 큰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어요. 초기에 상인들이 괜히 물건 놓는 것에도 트집을 잡고 가판대를 어떻게 놓느냐에도 트집을 잡아서 제가 좀 나서서 여러 가지로 중재했거든요. 그랬더니 박 사장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처음에는 커피를 사거나 저희 집에 와서 손님들까지 데리고 와 백반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저희 백반 가게는 굳이 박 사장이 아니더라도 워낙 잘 되는 곳이라 그런 식으로 단골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다지 기쁘진 않았죠. 그래도 박 사장님이 고마운 거 잊지 않고 그렇게라도 보답하려고 하시는 게 좋기는 했어요. 박 사장님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생긴 것도 훤칠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채 가게 연 지 한참이 지나도 사모님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집에 백반을 점심으로 먹으러 왔길래 박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그런데 사장님, 사모님은 가게에는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한 반년 지났는데 한 번도 못 뵌 것 같네? 아, 그게요? 순간 박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집이 좀 복잡해서요. 아, 그래요? 전 박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잘못 물었나 보다 하긴 했어요. 사실 다른 직장은 어떤지 몰라도 시장 바닥에서 오래 버티다 보면 한 가지 큰 시련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물었을 때 저런 표정이 된다는 건 분명 그 가족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얼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박 사장님도 안다 한다는 듯 웃으면서 그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더군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뭔가 그 박 사장님이 어두워지던 얼굴이 신경이 쓰였죠. 가뜩이나 바쁜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오면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밤에 혼자 있다 보면 그 양반이 뭐라고 했을지 밥이나 먹었을지 막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박 사장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괜히 눈치 보면서 박 사장님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뭐 불편한 건 없나, 그리고 좋아하는 반찬은 뭔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박 사장님이 자기 야채 가게에서 배추와 물을 갖다 줬어요. 오늘 들어온 건데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서요. 맛 좀 보시라고. 아니, 이걸 파셔야지 왜 우리 집에... 식당 재료로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져가서 해드세요. 이거 굉장히 최상품인데 우리가 거래하는 쪽에서 아마 단가를 착각해서 갖다 줬나 봐. 이런 건 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거지 우리 집에 올 게 아닌데. 아유, 감사해요. 아유, 뭘요? 제가 김 사장님한테 감사하지. 항상 저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누라도 없는 내가 어디서 이런 밥을 얻어먹겠어. 박 사장님은 크게 웃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다 늦은 나이에 정말 주책 맞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정말 설렜어요. 왜 설렜냐면 사모님이 없이 혼자 되었다는 것을 박 사장님 입으로 직접 들었으니까요. 박 사장님은 허허 웃으면서 저한테 배추하고 물을 주고 갔어요. 저는 그 채소가 무슨 귀한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어안고서 한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한평생 이런 감정을 겪어보지 못했던 제가 저 사장님 앞에서 두근거리는 꼴이라니. 아우 세상에, 한갑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건가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박 사장님은 저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박 사장님 역시 뭔가 외로웠는지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당당하게 다가서더군요. 나이 환갑에 이렇게 연애를 해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제품을 떠났겠다. 저는 더 이상 걸릴 것도 없는 몸이었죠. 아이들이 듣는다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여 멀리 간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만약 애들이 곁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는 못했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박 사장님은 정말 제 평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갑 넘은 나이에 주책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난 거라고요. 박 사장님은 야채 가게를 닫고서도 제 식당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곤 했어요. 그러고는 같이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젊은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했던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씩 사주었죠. 크림이 듬뿍 올라간 달디단 커피를 거기서 처음 먹어보았네요. 얼마나 맛있으면서도 새로운 경험에 설레고 기쁘던지. 박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서 이곳저곳에 자주 갔어요. 그 덕분에 언제나 1년 365일 열어두던 식당을 주말엔 닫기도 하고 주중에 휴무일을 갖기도 했죠.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남산도 가고 팔각정도 가고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을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얼마나 설레면서도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같이 등산도 함께 하면서 즐거웠어요. 박 사장님이 직접 오이랑 파프리카를 잘라서 먹기 좋게 썰어 통에 담아와서 땀이 나도록 걷고 난 뒤 함께 먹곤 했어요.
산속에 흐르는 신선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나란히 앉아서 먹는 오이와 파프리카 맛이 어찌나 좋았는지.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본 진정한 여유였고 진짜 두근거림이었어요. 저는 정말 박 사장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박 사장님은 어느 날 함께 산책하면서 뒷산에 올랐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살림 합칠까요? 네? 갑작스러운 말에 전 좀 놀랐지만 동시에 감격하기도 했어요. 여태까지 죽은 남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런 감정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지 못할 거라고 지레 포기하고 있던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은 다소 당황한 눈치였지만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랑합시다. 난 자신 있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 내 인생에서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사장님은 흐뭇하게 웃었고 저는 울면서도 그 손을 마주 잡았죠. 그 후로 저희는 살림을 합쳤어요. 박 사장님은 단호하게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기쁘게 그 말을 따랐죠. 저희 집을 전부 정리해서 팔아버리고 모든 짐을 싸들고 박 사장의 집으로 갔어요. 절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박 사장님과 함께 할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박 사장님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하나 있던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서 이젠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딸은 지금 거기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냥 영상통화 정도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이라고요. 자식이 크면 그렇게 멀어지기도 하는구나. 저도 이제 아들들과 그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조금 쓸쓸하긴 했어요. 하지만 도리어 자식들과 멀어진 이 상황 덕분에 우리 둘이 살림을 합치기는 더욱 쉬워졌죠. 박 사장님은 동거 생활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절 먼저 배려해 주었어요. 피곤하다고 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갖다 주고,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면 얼른 타다 주고요. 이렇게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큰 마음을 만들어냈죠. 저는 박 사장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거하고 나서 대략 반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박 사장님 얼굴이 어느 날 어둡더군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동안 박 사장님은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게... 박 사장님은 고민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박 사장님 얼굴을 살피며 초조해졌죠. 미국에 있는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걔가 나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네?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아찔하더군요. 제가 무식하긴 해도 미국 병원비가 얼마나 살인적인진 들어본 적 있었어요. 지금 우리 첫째 아들도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생각까지 나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금 벌써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제까지 있을지 기약도 없다고 해서. 박 사장님은 정말 절망적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말을 내뱉었죠. 걱정 마세요, 박 사장님. 네? 제가 드릴게요, 돈. 그게 무슨... 박 사장님은 무척 당황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라고 말 꺼낸 거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박 사장님이 그럴수록 제가 더욱 돈을 드리고 싶어지더군요. 저는 갚을 능력 없습니다. 빌려드리는 거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따님 꼭 낳으시라고 전해주세요. 한참이나 실랑이한 끝에 박 사장님은 결국 제 돈을 받았어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그 돈을 따님한테 송금하면서 꼭 이야기하겠다고 눈물을 지었죠. 너무 뿌듯했어요. 그 돈은 제가 잘 운용한 가게 덕분에 저는 따님의 치료비 정도는 낼 수 있었거든요.
얼마가 더 나오더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확실히 박 사장님 딸의 병세는 심각한지 몇 개월에 한 번씩 박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병이 제대로 낫지 않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전 그래서 두 번째에 또 2천만 원을 주고 세 번째에는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박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이번엔 아예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절 보려고도 안 했어요. 전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고 이렇게나 애쓰고 있는데 자기 어려운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갖다 놓고 박 사장님을 불러다 앉혀서 그걸 내주었어요. 이걸 왜 주십니까? 왜 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따님 치료비로 쓰세요. 그게 내가 모은 돈 전부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전 못 갚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갚으라고 빌려드리는 돈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나요? 갚으시려고요, 그 돈을? 저한테 이런 일 생기면 박 사장님은 그냥 빌려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박 사장님은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저한테 가져가라고 하다가 결국은 넣으셨죠. 자식 아픈데 별 수 있나요? 부모는 자식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법이니까요. 솔직히 수중에 있던 2억가량을 전부 박 사장한테 넘기고서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전 정말 이 사람이 황혼이 맞는 내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돈이야 뭐 앞으로 계속 가게 운영하면서 벌면 되고 지금 있는 가게만 제대로 되면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죠. 박 사장님의 야채 가게 역시 나름대로 제법 잘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소중의 돈을 전부 박 사장님께 준 걸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찌나 기쁘던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이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 후에도 박 사장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이젠 제가 정말 줄 게 없었는데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주고 대해주어서 이 사람은 진짜라는 확신을 얻어갔죠. 박 사장님은 그렇게 저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말했어요. 이제 그냥 가게 접지 않겠어요? 가게를요? 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둘 중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게 낫잖아요. 난 남자고 체력도 훨씬 낫고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박 사장님은 자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고맙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쉬어도 된다는 말 같은 건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달콤한 만큼 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죠.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 삶이 만약 잘못될 경우 일어서지 못한다는 걸 경험으로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배려는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가게는 내가 평생 일궈온 곳이라 나 죽을 때까지 최소한 모둠적에 일 못할 때까지는 열고 싶어요. 그래도 배려는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고마운 건 진심이었어요. 역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박 사장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한테 가게를 접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도 영차도가 없는지 간혹 어두운 얼굴을 했죠. 박 사장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던 날, 저는 더 못 견디고 가게를 담보 잡혀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수중에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박 사장님에게 준 거였죠. 몇 천의 돈을 받은 박 사장님은 고맙다면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집을 팔아서라도 딸한테 돈을 보낼까 했지만 여기는 우리 보금자리니까 그럴 순 없었어요. 에휴, 우리 딸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군요. 박 사장님은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박 사장님이 손을 잡고 함께 빌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박 사장의 얼굴은 어두워졌죠. 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돈을 가져올 구석이 없어서.
그렇군요. 우리 아들들은 미국 가 있고 부산 가 있고, 나군 이제 거의 연락도 안 하네. 저는 아들들 생각이나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들은 그 사이 손주들을 낳고서 저한테는 전화 연락만 하고 있었죠. 거의 1년 넘게 아이들 얼굴을 못 본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돼서 박 사장님을 위로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전혀 답이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생긴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거였죠. 전 너무 걱정되고 근심스러웠지만 박 사장님 지인을 전혀 알지 못해서 뭔가 연락하고 알아볼 방도가 없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박 사장님 친척이나 친구, 하다못해 딸이라도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는 걸요. 하긴 박 사장님도 제 자식들이나 친척의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알아볼 곳도 없으니까요. 전 그렇게 거의 사나흘을 집안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렸어요. 박 사장은 그 사이에 오기는커녕 전화나 문자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있었죠. 전 너무 초조해서 아예 가게 문을 열 생각도 못한 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박 사장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 사장님일까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것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였어요. 아, 거기 박철수 씨 댁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박철수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아내입니다. 아내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 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 동거 중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묘하게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가 돼야 동거하고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그럼 참고인 삼아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은 그냥 요청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야 해서요. 만약 싫으시다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아니, 처음부터 좀 말씀해주세요. 뭘 조사한다는 거죠? 박철수 씨 사기 사건 말입니다. 조사를 해야 해서요. 또 해먹고서 달아났거든요. 이런 일 전에도 있으셨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 순간 머릿속이 띵했어요. 완전히 굳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죠.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자 저편에서도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는지 이것저것 이야기해주더라고요. 혹시 전혀 모르셨던 사항인가요? 네, 이건 대체 그냥 야채 가게 하는 점잖은 사장님이에요. 야채 가게요? 아니, 그건 그냥 열어둔 거고요. 원래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악질이에요. 여러 사람 돌아가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놈인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뭔가 피해 당하신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그렇게 걱정해주는데 그동안 박 사장한테 들이부었던 돈이 생각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잡았어요. 설마 아닐 거예요. 뭔가 오해가... 아닙니다. 벌써 사기꾼으로 한참이나 수배받은 악독한 놈입니다. 선생님,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피해받으신 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이런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능숙하게 절 달랬어요. 저는 박 사장이 딸이 아프다며 돈을 받았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교묘하게 제 동정심을 자극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내버린 거였죠. 저는 멍청하게도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줘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해서 돈을 내준 거였고요. 정말 숨이 막혔어요. 평생 벌어온 돈을 사기꾼 입에 톡 털어넣은 거였으니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그 길로 경찰서로 갔어요. 설마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반, 이미 끝났다는 절망적인 마음 반이었죠.
그리고 가서 경찰에게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박 사장은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사기만 치고 다녀서 피해자만 수십 명이 된다더군요. 제가 피해 금액을 말하니까 경찰이 그리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피해보신 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요. 제가 거의 넋을 잃은 채로 있었는데 경찰은 별 수 없다며 잡히기만 바라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저는 멍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마저도 사실 박 사장 것이 아니라 월세더군요.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없는 월세요. 저한텐 이제 남은 게 가게밖에 없었어요. 은행 대출 담보로 잡힌 가게 말이죠.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가게를 닫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당장 내일 모레 먹고 살 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앉아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당장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겨우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졌죠. 그 덕분에 정말 가난해져 버렸고 연락을 받고 올라온 둘째 아들이 놀라서 급하게 월세방을 구해주었어요. 사실 그 아이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죠. 자기도 가정이 있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도 돈을 보내주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허덕이면서 힘겹게 먹고 살고 있어요.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질긴 목숨이 붙어 있어 어찌 살아가고는 있네요. 절대로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그랬다간 발목이 잡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말입니다.